124 11번. 자, 여기도 그림이 나왔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진 시기에 있었던 경제적 현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딱 봐도 알겠죠? 제목은 뭐예요? 서당도라고 합니다. 김홍도의 서당도. 김홍도는 18세기 인물인 거 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시기에 18세기 경제상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시기에서. 1번, 모내기법이 확산되고 광작 현상으로 분홍이 등장하였다. 맞습니다. 모내기법이 확산되고 광작, 많은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등장했고 분홍이 등장하였습니다. 그죠? 분홍 부상을 우리 뭐라 불러요? 한자로 요거 부문이라 불러요. 분홍 부상을 이렇게 이 표현을 해요. 요거 부문이라고도 해요. 자, 기억 지문을 만든 거고, 니은번. 객주나 여각을 중심으로 금융, 운송 등이 발달했습니다. 한강을 주변으로. 답은 맞습니다. 니은도 맞습니다. 정률제인 타조법으로 지대 납부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타조법이 아니라 도조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네. 타조법 통상 한 2분의 1 정도 되는 거, 이게 3분의 1 정도. 백성들이 훨씬 더 유리한 제도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니을번, 정부 자본의 통제를 받는 선대제 숭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선대제 숭업이 발달했습니다. 선대제 숭업이 발달하나요? 정부 자본의 통제를 받는 선대제 숭업이 발달하나요? 선대제 숭업은 정부의 통제를 받는 거 아닙니다. 네, 민간인들이 하는 겁니다. 수공업의 발전사에서 주로 다뤘던 부분들이죠. 고려와 조선 초에 등장한 제도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공장안이라고 그러지. 공장안. 이게 공장안이 되게, 수공업자에 되게 불편한 제도입니다. 그죠? 되게 불편한 제도예요. 조선시대에 와서 정조 때 공장안 제도가 바뀌는 거 아시죠? 뭐로 바뀌어요? 또 시작이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내가 할게, 그냥. 우리 방송을 보신 분들이, 야, 저기 이상하다 이렇게 할까봐, 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납부량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즉, 납은 납부한다는 뜻이고요. 포는 뭐야? 옷감이야. 자, 봐봐. 공장안이랑 봐봐. 자, 볼펜이 있어요. 그죠? 자, 공장안이라는 건 뭐냐면 수공업자 명부예요. 수공업자들의 명부, 출소부란 뜻이에요. 이걸 관에서 관리한다고요. 자, 수공업자, 자, 연필을, 볼펜을 만드는 장인은 무조건 관청에 임의적으로 뭐 100개를 납부하세요, 1000개를 납부하세요. 숫자가 제한 정해져 있다고요. 의무적으로 1년에 납부해야 한다고요. 그럼 이 공장안은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장안의 이 수공업자들에게 볼펜값을 지급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어요? 별도로 민간인에게 팔아야만 이익이 생기겠죠. 그럼 이 볼펜을 별도로 따로 만든다고. 따로 만들어서 뭐 1000개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말아가지고 민간인에게 다시 판매한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익을 가지고 생활하게 된다고. 되게 불편하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국가에서 원하는 걸 다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얘네들에게 혜택이 있을까 없을까? 공장 안에 수공업자들이 무슨 혜택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주냐고. 요구를. 군역이 면제된다고? 이거 중요해. 군역이 면제된다고. 군대 안 간다는 얘기야. 군역이 면제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제도가 불편함을 알고 정조 때 바꿔버린다고. 뭐래요? 납포장. 자, 공장안을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수공업자들이 자기가 잘 만드는 물건을 계속 납품하는 제도는 불편함이 있어. 그래서 그 가격을 책정해서 포로 납부하게 만든다고. 우리 옷감 만드는 포로 납부하게. 그래서 납포장이라 불러요. 대신에 이래들은 어떻게 해요? 자, 포가 예를 들어 10만원짜리야.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납부하려고 봤더니 책정된 금액이 봤더니 열심히 이거 팔아서 A급 팔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10만원 납부하면 되는 거야. 한 가지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두 가지 일, 3가지만 하면 되는 거야. 훨씬 더 유리해졌지. 이게 공장안에서 이렇게 납포장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정부단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수공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요. 볼펜 필요하다고요. 물통 필요하다고요. 선풍기 필요하다고요. 계속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 관청에서 다 필요하다고. 근데
이게 납품하는 사람이 사라져 버렸다. 그죠? 그럼 누군가가 이걸 대신 해주는 사람이 등장했다고. 이 사람을 뭐라 그래? 이 정도는 알겠지, 이제. 뭐예요? 공인이라고 한다고요. 공인이라고 한다고요. 이해가셨어요? 공인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물건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누군가가 이 물건을 대신 만들어주기 누구라 한다고. 자, 볼펜을 1000개를 갖다가 납품해줘야 한다고. 이 사람 만든 사람이 아니지. 그럼 이 사람이 누구한테 부탁해야 한다고. 볼펜을 만드는 공장 안에 부탁해야 한다고. 이거 볼펜 1000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다고. 예, 만들어 드릴게요. 얘기한다고. 저기요. 그런데요. 선불 주세요. 내가 혼자 1000개 못 만들어요. 납품기를 못 맞춰요. 그리고요. 만들어놨는데 가져가지 않으면 나는 독박사요. 속된 말로. 내가 박아 있을 때 근데 쫄딱 망할 일 있습니까? 선불 주세요. 이 사업을 뭐라 불러요? 선대제 숭업이라는 거. 상금을 달라는 뜻이야. 이게 선대제 숭업이야. 기본하고 있어요. 지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보려고 헤매고 있다면은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 돼. 이거 뭐야? 이렇게 되돌아봐야 된다고. 이게 안 되면은. 자, 물건 납품하지 여기다가, 그지? 그럼 어떻게? 창고에 보관해야지. 그럼 그때그때 어떻게? 공인해서 납품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 창고에 납품해놓은 물건 살짝 모르게 빼다 파는 애들이 생겼다? 이걸 뭐라 불러? 도고라 부른다. 도고가 뭐야? 중도화적 성격을 띈다고. 즉 상업발전에 있어서 중도화적 성격. 이 야자가 어린아이 야자야. 이거 어린아이 야자야. 어린아이가 상업을 시작하는데 걸음마를 띄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초기 상업의 형태를 갖다가 중도화적 성격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이게 돈 돼 안 돼? 돈 되잖아 이게. 아니 물건 살짝 창고에 있는 물건 빼다가 시중에 갖다 팔았어. 잘 팔려. 가격 출중하게 받는 거야 이거. 괜찮은데 이게 돈을 벌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앞으로 뭐 하는 거야? 이 책이 뭐예요? 이 초기화적 중도화적 성격의 우리 자본주의 체제 비판하는 책이 뭐예요 이게? 박지원의 열알기 내용이 뭐가 있어요? 매점 매석왕 뭐예요 지금? 허생전이잖아 이게. 이해 가셨어 이제? 허생전 나오면 무조건 도고 찾아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도고 나오면 무조건 박지원 찾아가야 된다고. 왜? 초기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거잖아. 즉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는 시기에 실은 이때 돈 버는 거야. 우리는 지금 현재 자본주의 체제 우리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어 거의. 왜? 체제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져 가지고 돈은 쪽쪽 세금 다 내야 되지. 그죠? 빈틈이 없어. 거의 없어. 네, 그걸 찾아내면 돈 벌 수 있어. 그죠? 그죠? 그다음 돈 버는 애들이 이제 어떻게 더 큰 비즈니스로 나가게 된다고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부르는 거예요? 사상이라고 부른다고. 한자 적어볼까요? 개인사자지. 네. 사상이 등장한다고. 이게 장사한다면 등장한다고. 지금 시간 다 잡아먹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지금. 배웠는데 시간 전에 다 까먹었다. 자, 부산 가보자고. 부산에 가면 유명한 동래구가 있지? 한번 좀 가봤을까요? 여기서 사상이 출발하죠. 이거 뭐예요? 동네에 레자 써서 내상이라고 부른다고. 개인 비즈니스가 시작됐다고. 즉 사업이 시작됐다고 개인이. 자, 서울로 와볼까요? 서울의 가장 핵심은 한강이죠. 옛날 지금이라 그죠? 한강을 중심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계신다. 이걸 뭐라 불러? 경강상이라고 그러지. 서울경자, 한강 갈 때 한강. 그 다음에 개성 가볼까요? 개성은 이제 주로 인삼을 갖다가 재배 판매까지 하죠. 네, 송상이라고 그럽니다. 송상이랍니다. 송상은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요즘 치면 전국이 체인망을 가지고 있다고. 이걸 뭐라 불러요? 송방이라고 그런다고. 그 송방까지, 송방. 인삼을 재배 판매까지 해버린다고. 그 다음에 특이한 케이스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좀 난이도를 높인다면 송대 사계부기를 사용하죠. 요즘 치면 뭐야? 복식부기야. 복식부기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간편장부에 반대야.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은 간편장부를 쓰면 돼. 여러분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 중에. 8천만 원 이상 올라가면 어떻게? 복식부기를 적어야 한다고. 오늘 일일 수입, 지출 다 적어야 한다고. 간편장부는 이달에 1,000만 원 썼고 2천만 원 들어왔네. 1,000만 원 이익 남았네. 간단해. 이거 세무사가 이렇게 신고하면 돼. 그럼 이걸 인정해. 왜 매출 8천만 원이면 이걸 인정과세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해 가셨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8천만 원 이상 올라가는 사업장에서 어떻게 복식부기를 다 적어야 돼. 오늘 인건비, 오늘 부식비 다 적어야 돼. 들어오고 나온 걸 다 적어. 이걸 복식부기라고 한다고.
이 시기에 벌써 이걸 했다고. 송도 사계부기를 적었다고. 누가요? 송상애들이요. 이건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 돼요. 근데 알아야 돼. 어렵다고 그래 틀릴 수는 없어. 시험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성됐고 평양 가보자. 평양에는 대동강이 가장 유명하죠, 여러분. 그 대동강에는 버드나무가 꽤 많이 있어요. 그 버드나무 흐드러져 있다고. 그 버드나무 U자를 써서 뭐라 불러? 유상이라 부른다고. 유한양 생각하면 돼. 유한양의 그 안티프라민 케이스 어떻게 해? 이렇게. 버드나무 흐드러지게 뭐 써있는 상표 보이죠? 브랜드 보이죠? 예, 그게 버드나무예요. 유한양의 할 때 유상이에요. 하나 보자. 우주가 보자. 우주가를 뭐라 불러요? 이걸 뭐라 불러요? 만상. 오늘 친구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만상 얘기했는데 만상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 자, 만상은 설명드렸죠? 설명해봐요, 본인이. 만상이 뭐예요? 크게. 물이 쭉 들어왔다가 쭉 들고 나가는 거죠. 여기 있잖아. 본인 고향, 영일만. 여기 영일만, 만이에요, 이게. 물이 들어왔다 쭉 나가는 거. 쭉 들어왔다 나가는 거. 만상에서 물건을 주고받고는. 주로 얘들 어디하고 거래합니까? 청나라 애들하고. 얘들은 주로 어디하고 거래합니까? 일본 애들하고 거래합니다. 일본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뭘 송상에 보내요? 송상은 다시 어디로 보내? 만상에. 만상은 다시 이렇게 보내. 주로 뭘 수출합니까? 은을 수출합니다. 은을 수출합니다. 왜요? 청나라의 은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청나라에. 왜? 오늘 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사면 그 다음날 가격이 떨어져서 내가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거야. 차라리 어떻게 은을 주면 팔겠다는 거죠. 그래서 은의 가치가 넓어져.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 결과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 광산 개발이 붐을 막 확 타는 거야. 18세기에. 2년간 돼. 그래서 18세기에 야, 개인 채굴해. 물주해. CEO 나와. 막 광산의 개발이 막 붐을 일으키는. 이거 가지고 충당이 안 돼, 은이. 그럼 어떻게? 야, 수입해 와. 그 일본에 가지고 수입해 오는 거야. 수입해서 내산에서 수입하고 부산에서 수입하고 다시 송상에 넘고 송상에 다시 만상에 다시 청나라로 수출하는 통로로 간다.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좀 됐습니까? 달락달락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게 발달하는 과정이군요. 상업이 발달하고 국제무역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이 정도 다 잡으시면 돼요. 기본이에요. 지문 하나 때문에 지금 시간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자,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고요. 12번 가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 실학자의 저술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무릇 땅덩어리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돕니다. 땅의 둘레는 9만리이고 하루는 12시입니다. 9만리를 넓은 둘레를 12시간에 도니 그 빠름이 번개보다 빠르고 포함보다도 급합니다. 땅이 빨리 도니 허공의 기가 격하게 부딪혀 허공에서 쌓이고 땅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의산문답입니다. 홍대용의 의산문답입니다. 네, 지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남긴 전후계 실학자를 골라주세요. 자, 고려가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은 것을 보면 고려가 국세를 떨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아있고 대씨의 발해가 북에 있으니 이것이 곧 남북국입니다. 마땅히 남북사가 있어야 할 텐데 고려가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이게 유득공이 쓴 발해고의 서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인물은 유득공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유득공이 쓴 책 제목이 뭐라고요? 발해고. 생각해본다, 고찰해본다 이런 뜻입니다. 발해고입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4번 가겠습니다. 이 인물 안 보고도 알아야 돼요. 박지원이에요. 네. 되게 무인 기질처럼 보이죠? 되게 호방하게 생겼죠? 일단 이 사람 박지원입니다. 자, 박지원은 안동김씨 노론 세력입니다. 권력자 집안이기도 하고요. 과거 초시에 장흥급제도 했고요. 근데 성균관에 입학을 안 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판에 난 들어갈 수 없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더욱이 안동김씨가 이런 걸 포기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셨죠? 박지원의 기질을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주장한 인물의 설명 옳지 않은 것. 오늘날 사람들이 진실로 오랑캐를 몰아내려면 중하의 유법을 모두 배워서 우리나라의 풍속의 우둔함을 먼저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타인이 10가지를 하면 우리는 100가지를 하며 먼저 우리 백성을 이롭게 하고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무기를 만들어서 넉넉히 저들의 견고한 갑옷과 날카로운 병기를 격파할 수 있게 한 다음에야 중국에는 볼만한 것이 없다 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열알기 내용입니다.
즉 청나라에 다녀온 다음에 우리가 생각한 만큼 청나라는 오랑캐가 아니야. 그 박지원이 생각하는 게 뭐라고 그래? 여러 개 뒷문에 정작 오랑캐는 우리다라고 얘기해요. 예, 어떤 걸 비유하냐면 그 당시에 박지원이 살았던 18세기의 서울의 모습은 형편없었다. 서울은 똥바다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방팔방에 똥이 널려있다.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인분, 동물, 소똥, 말똥 모든 똥이 이 시내 한 복판에 막 널려다니고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청나라를 딱 건너갔다. 똥이 안 보이는 거야. 세상에. 매일 똥바다 속에 살다 똥이 안 보이는 거야. 소똥, 말똥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수거해서 말려서 겨울에 연료로 써. 어때요? 그만큼 과학이 발달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는요. 더러운 것도 치우지도 않고 그렇게 엉망진창인 사회를 살고 있다. 그럼 우리는 청나라에다 한 번도 보지도 않는데도 우리는 오랑캐라고 욕하고 있다는 거지. 이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오랑캐는 조선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 게 열하일기 핵심 내용이야. 그러니 어떻게 이게 대박 나는 거야. 왜? 청나라를 가보지 않는 모든 사람도 궁금하잖아. 근데 열하일기라는 게 터져 나오잖아요. 빌려서 다 보는 거야. 빌려보는데 읽으면서 필사를 하는 거야. 꼭까지 필사를 하는 거야. 왜? 재밌으니까. 그리고 필사.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누구야? 정조도 봐. 야, 가져와봐. 되게 재밌다고. 내가 한번 봐봐. 되게 재밌거든. 근데 누가 적었냐, 이거? 되게 재밌다. 박지원이야. 그 자식 누구냐? 예, 노론의 누구누구 자식인데요. 노론이야? 이 새끼 불러봐. 부르지. 하나 제의를 한다. 야, 책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책을 구어체로 썼어요. 우리가 말하는 걸로 그대로 썼다고. 구어체로 써봐. 옛날 소설 방식으로 써봐. 이거 쓰면 내가 너한테 높은 벼슬을 하사할게. 종조 이렇게 D를 요청했어. 박지원이요.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아니, 과거 시험 합격하고 장학국자고 때려치는 사람인데 왕 말 듣겠어요? 아버지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왕 말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일 없습니다. 일 보세요 하고 나온다. 박지원 이런 배짱이에요. 어때요? 멋지죠? 그렇다고 여러분 과거 시험 합격하고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조건 가야 돼. 합격하고 어떻게 공부하는데 빨리 가야지 여러분들. 자, 이런 인물이에요. 옳지 않은 거 골라주세요. 수레야 선박 필요성, 노론 가문, 연행사로 따라가서 청에 다녀왔다. 박규수, 오경성 등의 통상기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요? 박규수가 손자예요. 박규수는 우리 훗날 개화파들 전부 다 교육시킨 사람이에요. 훗날에 온건파, 급진파 다 교육시킨 사람이 박규수고요. 박규수는 친청 민비 세력이기도 해요. 민비 세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농민 생활의 안전을 위해 화폐 사용을 반대했다. 화폐 사용을 반대하는 사람은 중농학파들, 특히 이익이 반대합니다. 네. 이거 폐전론은 이익입니다. 네. 폐전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익입니다. 이 사람은 중상학파이기 때문에 화폐가 유용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 사람이 이익입니다. 이익입니다. 국가가 마땅히 한 집안의 경제적인 토지 및 몇 푼은 5,000평으로 한정하여 한 집안의 영업전을 삼고, 영업전 얘기하고 있네요. 이게 한전론입니다. 이게 한전론. 절대로 팔지 말아야 할 토지를 갖다 우리는 한전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영업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토지가 우리 집에 있어요. 절대 우리 한 가족의 생계를 이건 절대 팔아서는 안 됩니다. 단 이것은 매매하셔도 됩니다. 이게 한전론입니다. 한전은 뭐죠? 맥시멈이야. 맥시멈인데 이건 뭐냐? 미니멈을 얘기하고 있어요. 미니멈을 절대 팔지 말아야 할 토지입니다. 한전론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익이 주장하는 미니멈이야.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박지원이 있죠. 박지원도 한전론을 주장한다고. 박지원도 주장하고 이익도 주장한다고. 이익은 최소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서. 이거 절대 팔면 안 된다. 한전론은 박지원 중상학과야. 돈이 많은 사람이 토지를 매매할 거야. 토지를 맥시멈을 제한해야 한다. 이게 한전론이야. 미니멈과 한전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똑같은 한전론인데 내용이 틀려. 이익은 미니멈이야. 최소 토지는 절대 팔지 않는다.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 요것만 파세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대신에 박지원은요. 돈 많다고 토지를 무한대로 가져서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셨죠? 예, 이렇게 부동산 제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박지원의 한전론. 이익의 한전론 사뭇 다릅니다. 같은 한전론이도 다릅니다. 중농학파와 중상학파의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나 타이틀은 한전론은 동일합니다. 됐죠?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토지를 제한하는 법이 미니멈과 맥시멈이 다릅니다. 이익이 뭐예요? 미니멈. 박지원은요? 맥시멈이라고. 최소와
체대를 갖다가 한전너이라고 합니다. 꼭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옳은 것으로 골라주세요. 많은 제자기를 강화학파를 이루었다. 강화도에서 했던 사람들이네요. 정제두, 강화학파, 양명학입니다. 양명학. 그 다음에 자영농 육성원리 정전제를 주장했다. 이건 정약용 선생. 세 번째, 상공업진의 합폐 유통을 강조했다. 이건 중상학파들 전부 다 생각입니다. 중상학파들은 청나라의 합폐가 발전된 모습을 우리도 사용해야 된다. 조선의 사회에 6가지 조모를 규정하였습니다. 예, 이 양반이 육점론을 주장합니다. 뭐 게으름, 선비, 과거제도, 뭐 승려, 뭐 이런 것 6가지를 내줬습니다. 이걸 육점론이라고 합니다. 됐죠? 이익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백성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였습니다.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입니다. 16번 갑니다. 밑줄군 선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무오년 2월 청명일에 방해의 친구 초2는 한 잔의 술을 올리고서 선생의 영전에 고하나이다. 슬프다. 선생은 천도와 인도를 닦아 여러 학문을 체득하시고 글씨 또한 조화를 이루어 왕이지 왕헌제 필법을 능가하고 시문에 뛰어난 세월의 영화를 휩쓸고 금성문에 뛰어났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정희입니다. 추사 김정희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이선사와 김정희는 아주 단짝입니다. 친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김정희가 유일하게 욕을 하고 지내는 친구입니다. 초이선사입니다. 스님하고 조선 최고의 선배가 욕하고 지냅니다. 우리 남자들 절친들이 서로 욕하죠 가끔씩. 네, 뭐 쌍욕고 가식합니다. 남애들은 어떻게 막 싸우는 줄 알아. 둘이 초이선사하고 둘이 막 싸워. 야, 이 중대가리야. 이 앞전에 보낸 녹차를 꼭 안 보내. 이 앞전에 안 보내니까 같이 보내라. 막 이렇게 서로 막 욕한다고. 네, 중대가리야 이렇게 부른다고요. 네. 네. 초이선사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번 흑산도의 유배 중에 자산어보를 저술했다. 이건 정약전입니다. 정약용의 동생인 정약전입니다. 이것도 살펴보셔야 돼요. 작년에 우리 한능감에 출제됐어요. 이 흑산도로 유배 갔죠, 이번은요. 네. 그럼 정약용 어디로 유배 갔어요? 예, 처음에는 강진이 아니고 포항 갔다가 나중에 강진으로 가요. 더 먼 곳으로 보낸다 해서. 예, 정약전이 자산어보입니다. 흑산도 지역의 물고기를 전부 다 생태계를 파악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쓰임새를 전부 다 기록했다. 자산하고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김정희에 대한 얘기입니다. 넘깁니다. 1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군 요즘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적절하지 않는 것. 자, 그림만 보고도 어떻게 요즘 시세를 알 수 있죠. 아까 비슷한 거 하나 나왔죠. 그죠? 누구 그림이에요? 김홍도의 서당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시대는 어느 시대야? 조선? 후기. 읽어보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림만 하나만 보가지고도. 자, 포구에서 영업하는 객주. 네, 조선 후기 객주들이 막 등장한다고요. 포구에서 영업하는 객주들. 한글 소설을 읽고 있는 부인. 한글 소설 나오죠, 후기에. 법주사를 팔상전으로 거닐고 있는 승려. 조선 후기에 대표적인 팔상전. 17세기 얘기하고 있다고. 17세기 대표적인 건축물이 뭐예요? (17세기를) 대표하는 건축물. (17세기는) 팔강민이 미인의 기준이었다니까. 법주사, 각항전, 미륵전. 구례 하엄사 각항전, 법주사 팔상전, 김제, 금삼사, 미륵전. 적어드릴까? 자, 뭐라고요? 팔상전 어디라고요? 구례 하엄사. 여기 어디라고요? 금산사. (18세기) 대표하는 건축물 뭐예요? 다 여기지. 석, 쌍, 개. 다 여기야. 이것도 요. 이런 돌대가리. 뭐예요? 쌍계사, 개암사. 이거 누가 원했어요? 양반이. 건물이 어떻게? 화려해지겠죠? 여기는요?
누가 구분해요? 요 부분 아시죠? 분홍, 부상등. 이게 화려해지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소박. 여기는 소박, 여기는 화려. 오, 제가 너무 갈기네. 네, 화려한 문. 외워야 돼. 17세기, 18세기 건축물 다 외워야 돼. 자, 17세기 미인의 기준이 뭐라고요? 팔강미인이다. 붙이면 돼. 팔상전, 각항전, 미륵전. 18세기는 다 여기야. 18세기 자체도 억센트 강하게 보면 여기야. 이런 샹 돌대가리, 이런 샹, 이런 개뿔 따고 다 여기다. 다 됐죠? 다 됐죠? 어쩔 수 없어. 이건 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보지 않는 이상은 이게 화려한지 단촐한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잡으시면 돼. 더불어서 문제 푸는데 필요한 거 하나씩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조권자인 관리에게 전조를 바치는 농민이었습니다. 수조권을 언제까지 있습니까? 수조권이 언제 끝납니까? 우리 토지제도에서 조선 전기 끝나잖아요. 세조 때까지 되고 끝나는 거잖아요. 간수간급제가 돼버리면 어떻게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성종 때 간수간급제가 시작되면서 수조권은 끝나는 거야. 조선 전기제도가 이거 틀린 지문이 돼야 되겠지. 기억 잘 하시죠? 토지제도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수조권이 조선 전기 세조 때 직전법까지 온다고. 성종 때 그 문제가 있어서 간수간급제가 바뀌잖아. 간수간급제 때 수조권이 사라진다고, 소멸된다고. 이건 조선 전기니까 당연히 4번 지문이 틀렸다고요. 됐죠? 자, 18번 가겠습니다. 18번 오늘 마지막 문제로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근현대사를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근현대사는 여러분 약하신 분 다 꼭 참석 꼭 하셔야 됩니다. 18번 다음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천자는 어찌하여 존재하게 되었는가?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 천자가 되었는가? 아니면 샘이 땅에서 솟아나듯 천자가 되었는가? 여러 현장들이 공동으로 추대한 사람이 천자가 된다. 따라서 천자는 여러 사람들 추대에 의해 세워진 것이다. 탕론입니다. 정약용입니다. 뭐죠 이거? 역성혁명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왕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땅에 쏟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왕이 됐습니까? 절대 유능하지 않은 애가 무능한 애가 왕이 됐습니다. 이런 어떻게 바보 멍청이 왕이 되는 건 이 나라를 망하는 길입니다. 엎어야 됩니다. 이게 탕론입니다. 역성혁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존 노크의 사회계약설이 비슷해요. 옆에 살짝 적을까요? 존 노크의 사회계약설과 이런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탕론이 유사합니다.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종의 뭐죠? 바꿔야 된다. 군주를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군주를 바꿔야 됩니다. 정약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보죠. 청으로부터 시현역을 도입했대요. 청으로부터 시현역. 시현역을 도입해 온 사람은 김육. 이걸 효정에 의해서 효정 때 실시하게 된 게 시현역. 핵심 아까 얘기했네요. 잠깐. 24.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방법들이 다 달력에 나오게 됐다. 두 번째, 우리말을 연구해 훈민정음 운해를 저술하였다. 이거 국어 시간에 배울 것 같은데? 신경준. 3번, 지전설을 주장하여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17세기 가장 처음에 지전설을 주장한 사람? 김성문. 18세기 아까 방금 얘기했던 홍대영. 구분 가셔야 돼. 김성문과 홍대영이 17세기, 18세기 바뀌면 안 돼. 기본이에요. 고대사형과 시야를 만주로 확대한 동사. 이종희의 동사. 허목의 동사 아닙니다. 허목의 동사는 틀려요. 이종희의 동사. 우리의 시야를 고구려 이렇게 멀리 만주지까지 퍼져나갔대. 이렇게 프라이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지리를 정리한 아방강역고. 이게 정약용입니다. 무슨 책이에요? 역사 지리지라 불러요. 역사 지리지라 불러요. 됐죠? 뭐예요? 구체적으로 지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지명이 어디 있지 우리나라에? 모르겠는데요. 찾아봐야 되겠네. 찾아갔더니 대한민국이 없어. 어디 있지? 오, 이게 만주불판 넘어가네. 오, 백두산 정쪽이 끊임없이 동쪽으로 이동하네. 오, 여기 발해네. 오, 발해가 그럼 어떻게? 백두산을 넘어서 동쪽으로 끊임없이 치우치고 있네요. 오, 말갈까지 가는 것 같은데 흑수말갈까지요. 지명, 동네 이름을 가지고 역사를 정리해 가는 것들. 사진도 가끔 해요. 서울 시내
지하철 타면 저기 전철 동네 이름 나오잖아요. 저게 무슨 요리일까? 대표적인 창이 가다 보면 우리 강흥창이나 나와. 네. 상수역 옆에 보면 강흥창이 나오거든. 강흥창이 있어? 뭐예요 그럼? 조선시대 공무원 월급 준 장소야. 이해 가셨어? 공무원 월급 준 장소. 이런 거 공부하는 거야 하나씩. 합정? 한자를 봐도 큰 저수지가 있었네. 아니 큰 우물가가 있었네. 뭐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뭐예요? 역사 지리지. 지명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이다. 이해 가셨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흥선대원고부터 근대사를 진도가 좀 늦죠? 설명을 좀 하다 보니 늦어지는 것도 하고요. 실은 오늘이 6주째 됐을 거예요 아마. 그죠? 기억할지 모르시겠지만 실은 오늘 수업이 다 끝났어야 되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수업이 연장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근대사부터 할 테니까요. 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